저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건강운동관리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서영곤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앞에서는 많은 두 분의 연자께서 좋은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임상에서 만일 그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접근했을 때 환자든 아니면 노인이든 지속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하는 이제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왜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의문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언제 그러면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근갑소증이나 근육의 운동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만일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인지했다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지 과연 효과적인가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 영양적으로 중요하다, 근갑소증에는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환자나 아니면 노인이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집에 이제 갈 때 이 강의에서는 이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였구나 라는 것 좀 서머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강의에서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저희가 강의를 해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체 활동이라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신체 활동과 운동을 쓰다가 보면 혼용해서도 많이 쓰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미국에서 이제 미 스포츠 의학회에서도 신체 활동과 운동을 저희가 명확히 좀 구분을 하자. 왜냐하면 신체 활동과 운동이라는 건 좀 개념적으로 다른 활동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체 활동은 우리가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 팔을 움직이고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고 이런 모든 활동에 근육이 골격근이 쓰이면서 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신체의 움직임을 저희가 신체 활동이라고 이제 정의하면, 운동이라는 거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이제 그런 신체 활동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신체적인 부분이나 어떤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제가 구조하고 계획화해서 그런 어떤 특정 신체적인 체력 부분을 발달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신체 활동을 이제 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신체 활동이 큰 개념에서 운동이 그 안에 스포츠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하위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면 이제 체력이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는 건강 체력과 기술 체력으로 좀 나눕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신체 조성,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관련 체력은 여러분들 기술이라는 말이 딱 들어보면 아시겠죠. 뭐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관련된 체력인데, 그것들은 민첩성, 균형 감각, 협응, 스피드, 파워, 반응 시간.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 안에서 저희가 근감소증에서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근력과 신체 조정 그리고 스피드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근감소증이라는 것들을 진단하는 기준 자체가 막 변하기 시작한다, 계속.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근육이 감소하는 걸 근감소증, 근육량이라는 걸 갖다가 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근력이 들어가고 이제 근력적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신체적 기능적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 평가하는 단계를 넘어갈 때, 그렇다 그러면 건강운동가로서 제가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을,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앞으로 내다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도적으로 말을 하고 다녀야 되나 봤을 때, 근력과 신체적 부분은 근육에 대한 이제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정생보행, 아까도 보면 이제 사코페니아의 진단 기준 중에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속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 저희도 임상에서 보면 저는 이제 걸어 들어올 때부터 그분의 걷는 이제 보행에 대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벌써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성 보행이 있어요. 노인성 보행이 있고, 그 보행에 따라서 아까 전 연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하게 보행이 영향을 미치는 게 근육량이 적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육량이 있어도 질적으로 근육에 힘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적어도. 그러니까 질적 향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행에 있어서는 보면 말랐는데도 보행은 좋아요. 근데 양은 커 보이는데 걸을 때 보면 되게 팔자에 다리를 넓게 벌리고
그다음에 걷는데 보행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다리를 바닥에 짚는 기와 다리를 바닥에서 떨어뜨리는 기가 있어요. 그리고 입각기라 스윙기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다리를 딛는 기가 한 60% 되고 다리를 갖다가 위로 공중에서 들고 있는 기가 이제 보통은 40% 정도의 이제 비율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중요한 변인이 보행의 속도는 어떤지, 그리고 걸음걸이, 걸음 길이, 그리고 활보장, 그리고 좌우 넓이, 이게 이제 발과 발 사이의 안쪽의 넓이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분당 걸어서는 보폭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행에서 저희가 좀 더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 속도에 대해서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능적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데 있어서 보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조금 더 짚게 넘어가면 23,111명 정도로 해서 정상인을 가지고 이제 보행 속도를 평가했을 때 정상 속도가 보통 1.1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정상 보행이라는 건 과연 이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봤을 때 변한 게 1.0 m/s인데, 이 연구에서 말하는 거는 보행의 감소의 속도에 따라서 어떤 의미적인 거 0.8 m/s 이하면 지역 보행 정도가 제한이 되고 0.4 이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의 보행이 완전히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보행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감소가 되지만 매년 1%씩 60세 이후에는 감소되는 그런 특이적 양상을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기능 주고 진단 기준 중에 저희가 이제 운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체력 쪽에서도 이제 근력이라는 부분이 있고 퍼포먼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의심이 된다고 했을 때 가는 경우에서도 핸드그립이라는 것들을 근력을 보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걸 보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이제 5분 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갖다가 아시아나 이제 유럽 기준에서는 이제 근력이냐 아니면 이게 지구적인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임상에서도 이런 이제 기능적 부분을 좀 더 평가를 할 때 측정을 하는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IA이고 그다음에 두 가지 나누는 것 중에 결국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많이 보셨겠지만 신체 체력 중에서도 이러한 변인적인 요인들이 근력과 신체 기능적 부분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적 측면에 있어서 해야 될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운동을 해야 되냐? 저도 이제 운동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강의를 이제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운동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 근감소 중에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에 정의적인 부분을 딱 보면 내가 무엇을 시켜야 될까 답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근력과 신체 기능이 상실된 상태인데 그게 이제 골격근의 감소로 인한 거라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근력과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들에 있어서 왜 운동을 할 만큼의 신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문헌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연구에서 얘기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보통 25세 넘어서 이제 30세 후반서부터는 이제 근력과 근지구력이 막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들은 이제 50세가 넘으면 1에서 2% 정도씩 근육량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60에서 20대보다는 한 35에서 40% 정도.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근력과 근육량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감소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량이 감소하면 되는데 신체 활동량도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 보면 52세 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후를 봤을 때 보통 52세 이상인 사람들에 있어서는 신체 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피지컬 액티비티가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를 하고 거기에 신체 활동이 감소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 부분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능적으로 보행 속도라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 노인분들은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옷자다리가 많죠. 관절염 때문에 옷자다리가 많으면 그 옷자다리가 많기 때문에, 다리가 옷자라는 거는 좌우축의 힘의 축이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BOS라고 저희가 이제 기저면이에요. 기저면을 넓게 쓰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씨름 선수들 보면 안정성을 좋게 해서 다리를 넓게 벌리고 상체를 최대한 중심점을 낮춘 상태에서 힘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BOS 기저면이 넓어져요. 그래서 기저면이 넓어진 상태에서 내가 걸어가는데 스윙기가 짧아요. 왜냐하면 다리를 들어 올려놓고 내려 올리는 것들은
중심점이 높아지면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 스탠스기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다리를 지면에 딜려고 그러고. 그래서 만일 옷자인 분들이 대부분 이제 관절염이 있고 이런 분들이 저희 쪽에 올 때 걸음걸이 보면 패턴이 이게 단순히 다리 쪽에서 좌우로 뒤뚱거리느냐 아니면 앞뒤로 올리는 골반의 움직이냐 없냐에 따라서 걸음걸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드셔서 보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근육과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되는 거와 더불어서 근골격 질환에 있어서의 무릎적인 그런 질환적 요인이 가미가 됐을 때 보행 속도는 더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만일 근력 테스트 했을 때는 또 근력의 힘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런 평가나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보행 형태로 인해서 속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또 거기에 기능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보행 속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행 속도의 감소를 왜 의미적으로 둬야 되냐? 보통은 이제 사망률 치료기간, 입원기간이라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임상적 관련된 요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건강운동관리에서는 일상생활의 장애와 관련된 엄청나게 큰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보행 속도가 낮은 상태에서 특히 겨울 이런 겨울 시기에 미끄러져서 다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낙상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행 속도의 감소는 되게 의미 있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결국에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런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 어떤 약간의 답을 주는 건데 결국에는 근감소증이 임상적으로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체활동 운동 능력 저하 일상생활의 기능 상태가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심장재활이라는 걸 지금 10몇 년도 하고 있는데 다 이제 노쇠한 분들이 오시고 나이대 분들 90세도 막 재활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가장 물어봤을 때 내가 하이 퍼포먼스로 해서 내가 가장 언제까지의 삶의 질적으로 조금 더 내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만큼 나이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여쭤보면 대부분 70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70세까지는 어느 정도. 근데 80이 넘어가면 조금 내 힘들 것 같다.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기준적인 게 뭐냐면 다들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70세가 넘어가고 기대 수명이 있을 때는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는 기대 비율 자체가 감소되는 걸 다 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나이 먹으면서 누구한테 기대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돌아다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다 유지하고 내가 의식주 다 해결이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이 아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만 유지되는 것 자체를 요구하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런 거 안에 저희가 들어가야 될 것들이 앞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그런 문제적인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타 분석한 리뷰를 보니까 결국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신체 활동 증가가 아주 중요한 인자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연구분들의 이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쯤에서 제가 이제 운동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운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운동해야 됩니까? 그러면 운동하는 시점엔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사코페니아다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병동에서 재활을 하다 보면 심장 환자들 이식하고 나서 아니 인공심장 아니면 그냥 심장 이식 환자들 이런 분들 다 보면 병동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 20대인데도 이식을 받으려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식을 받고 나서 제가 C2 스탠스를 시켜요. 아까 말했던 우리가 5회를 시켜서 12초 이상이냐 그랬을 때 하나의 이제 퍼포먼스 기준이라 봤을 때 이게 5회가 아니라 1, 2회도 못해요. 침상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노화성 나이와 더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이지 않냐? 그랬을 때 이제 한 저널에서 보시면 나오는 게 신체 활동 감소에 따른 근감소냐 아니면 질환에 따른 근감소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하면 신체 활동에 따른 근감소가 보통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전에는 근감소증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발견될 확률이 14.7%라고 최신에 이제 리뷰한 연구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질환에 따른 근감소증이나 신체 활동에 따른 금사증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 앞서에서 이제 한 연자 교수님께서 보여줬던 분인데, 결국에는 언제 운동을 해야 되냐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30대 정도 후반서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근육량과 근감소가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 성인계는 저희가 환경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 질환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대한 근력이나 떨어지는데, 그럼 저는 이제 얘기합니다. 늦어도 40대는 시작해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40대 운동을 하라고 운동 상담을 했을 때 모든 40대 분들은 저의 상담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40대가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는 사회적 안녕에 엄청나게 그래프가 거꾸로 올라가면서 경제적 부분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신체적 안녕이라는 건강의 하나의 기준인 신체적 안녕은 떨어지는 기예요. 이게 변곡점이 만날 때 보통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을 못 챙기는 이런 부분에 이 포인트가 결국에는 늦어도 40대는 저는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40대는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냐? 운동이라는 걸 접근적인 게 아니라 신체 활동을 접근해서 거기다음에 운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행동 수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일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앞에 연자분들께서 두 연자분들께서 너무나 강의를 잘해 주셔서 제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맞네. 신체 기능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근육량 없으니까 당연히 영양적인 거는 하고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운동 형태는 근력 운동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운동 목적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뒤에 좀 자세히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근력 운동하고 이건 이제 환자를 찍을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을 기존적으로 이 매트 운동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은 뒤에 근력 운동에 대해서 형태를 말씀드리겠지만 매트 운동의 저항 운동과 그리고 이런 기능적 운동. 그래서 기능 운동은 아까 보행 운동입니다. 보통 저희가 정상적 보행은 후족 보행이라고 그래요. 뒤꿈치가 먼저 닿아요. 그래서 힘이 뒤꿈치가 먼저 닿아서 외쪽으로 힘이 중심축에 갔다가 엄지발가락 쪽에서 밀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엄지발가락 쪽에 만일 상처가 나거나 어떤 물집이 생기나 그러면 걷지는 못하는데, 가운데 쪽이거나 그러면 걸을 수 있어요. 이제 중심점이 엄지발가락 쪽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밀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보행에 있어서는 후족 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족 보행이 아닌 푸드푸시예요. 결국에는 걸으실 때 어떻게 걷냐면,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걸으시라고 연습시키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면과 지면에서 다리를 들어서 걸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좀 심한 분들은 기울등거리고. 그럼 그런 분들이 보행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될 때는 후족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뒤꿈치 다게. 근데 뒤꿈치 달려고 하면 다리가 나이가 드시고 옷 자고 만일에 태행성이 아니었어도 엉덩이 근육이 되게 타이트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뒤꿈치를 닿기 전에 아까 말한 대로 수행기가 짧기 때문에 이런 보행으로 해서 다시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콘을 놓고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 시키고 옆으로 시키고, 이 세 가지는 제가 이제 주로 나이 드신 분들 왔을 때 아주 매트에서 안전하게 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도 이게 제가 이 순서대로 시키는 건데, 안쪽에는 이제 어덕터라고 해서 우리가 안쪽 근육, 보통들 이제 낙상 입을 때 보통 우리가 걸을 때 보면 앞뒤 움직임이 많죠. 저희가 이제 시상면이라고 해서 앞뒤 움직임이 많은데 좌우 움직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어덕터 근육, 안쪽 근육들이 되게 타이트한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 지금 댁에 가셔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분들 다 시켜서 앉아봐, 다리 벌려봐 딱 했을 때 이거 90도가 정상 회복적 각도인데 안 나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나온다고 해도 골반이 뒤로, 엉덩이가 빠진 상태에서 상체가 뒤로 가거나 골반을 앞쪽으로 상체를 당겼을 때는 다시 다리가 오므러지거나. 그래서 어덕터 이 근육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햄스트링이라고 해서 뒤쪽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죠. 그런 분들을 이제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안쪽으로 돌려주는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몸통에서의 골반의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골반을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냐, 그게 뭐냐면 앉아서 골반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냐, 그래서 정상적인 로도틱 커브를 만들 수 있냐, 많지 않아요. 실질해 보면 트렁크가 움직입니다.
지금 움직여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어깨는 그대로 있는데 골반만 움직일 때 그냥 가만히 골반만 움직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들이 골반의 움직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그 다음에 여기는 흉추의 움직임. 나이 드시면 대부분 이제 등 쪽이 많이 굽어요. 그러면 이런 걸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스웨이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걸어, 이렇게 많이 걸어, 이렇게 딱. 그러면 이제 뭔가 배가, 자신은 배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나 배가 나온 것처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무릎이 구부러지고 배에는 뭘 얹어 놓은 것 같고 숨쉬기는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흉곽에서 우리가 말하는 행경막 자체가 이렇게 눌러져 있으니까, 이런 자세. 그런 분들 자세만 좀 잡고 호흡 운동과 복식 호흡만 딱 시켜버리면 그 10분 15분 교육에서 이분들이 뭘 느끼냐면 내가 숨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 되게 편한 것 같아, 걸음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시 이 순서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시키고 나면 이게 이제 걷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인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서부터 목, 등, 골반이 서로가 체인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톱니가 어느 하나가 뒤로 빠지면 나머지 다 뒤로 빠지기 때문에 목은 앞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톱니를 앞쪽으로, 아래 톱니를 앞쪽으로 밀어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이분들한테 제자리 걷기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자리 걷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그런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근감소증 있는 분들 제자리만 이렇게 걸어도 이분들한테 이게 근력, 유산소 운동도 되지만, 제가 운동학적 측면으로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뭐 생리학적 측면 들어가면 여가 미토콘드리아는 여러 가지 그 반응에 있어서 협응작용이 좋을 수 있는 그런 반응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 생리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균형감각 운동도 돼요. 한 발 들어 올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운동을 할 때 집에서 만약 오늘 가신 다음에 한 발로 딱 서서 내가 팔 벌리고 얼마나 설 수 있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좌우차에. 그리고 눈 감고 얼마나 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균형 감각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리 걷기도 하나의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을 놓고 스텝을 업 앤 다운 시킵니다. 요즘 계단 걷기 많이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집에서 그냥 박스 있어요. 박스 스텝 놓고 올라갔다 내렸다 TV 보시면서 요것만 하셔도 돼요. 많은 게 필요 없이 신체 활동을 그렇게 늘려주시면, 그게 된 이후에 제가 이제 권장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저희 센터인데 트레드밀이나 자전거나 아니면 스태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근감소증의 하지 근력이 많이 약한 분들이 이 둘 중에 어떤 걸 태우면 좋을까요? 우리가 자전거가 되게 뭐 OA도 있는 분들이 자전거 타는 게 오히려 무릎에 더 저항이 있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실제로 태워보면 자전거를 태우면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트레드밀은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걸어서 그 속도의 보폭을 맞춰서 시간을 늘리면 되는데, 자전거는 레벨이 정해져, 와츠라는 국제 단위가 정해져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낮은 거 아니면 저희가 실제 굴려보면 못 굴리는 분들이 많아요. 극소로 바로 필요하고 힘들어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럴 때는 걷기를 갖다가 최소한 나눠서 걷기 한 다음에 10분 이상 넘어서 이게 가능하다, 걷기가. 그럴 때 이제 자전거 타면 5분 정도 했다 나중에 시간을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보 걷기 많이 하시나요? 저희도 만보 걷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만보를 왜 걸어야 됩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 일본에서 처음 올림픽 할 때 그때 만보계를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이제 기존 문헌에, 그럼 우리는 만보를 왜 걸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점 맞추기식으로 해서 계속 만보를 걸어야 된다 했는데, 결국엔 만보는 1시간 반 정도 걷거든요. 보통 보면. 근데 만보가 아닌 이제 연구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6,000에서 8,000보만 걸으면 된다.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사이 정도만 걸으면 된다. 그게 요즘에 얘기하고, 각 질환별로 걷는 것들에 대한 레코멘데이션 다 있어요. 그리고 병동에서는 얼마 정도를 걸어야 되냐. 저도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병동 걷기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보를 걷는다. 근데 여기서 만일 아니요를 했다. 그러면 가면 물어봐요. 저 5,000보 이상 걸어요? 그러면 5,000보에 아니요. 그러면 5,000보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 이 스포츠학에서 이제 걸음수에 따라서 5,000보 미만이면 너는 세덴터리다. 결국에 너는 세덴터리면 하루에 있어서 네가 서 있는 시간이, 걷는 시간이 50분도 안 되는 거다. 그럴 때는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의 리스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만일 하루 종일 걷는다 그 예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하루 종일 걷냐? 아니면 한 번에 걷냐? 하루 종일에 만일 걷는다고 만보 걷겠다면 하루에 대한,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운동 걷기냐 일상 걷기는 제가 그냥 편하게 환자분들한테 얘기하기 만든 건데, 당신은 지금 일상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하루 종일에서 걷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적절한 당신이 지금에 갖고 있는 체력에서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낮은 강도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걷는다 그러면 운동 걷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 그러면 뭐라 물으면
운동 걷기 한 번에 걸을 때 만보를 1시간 안에 걷습니까? 아니면은 1시간 반에 걷습니까? 그래서 만보라는 거에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속도를 구하고 그 속도적인 아니면 웨어러블 차고 있으면 웨어러블 가지고 저희가 왔을 때 교육할 때 그걸 보고 얘기를 해줘요. 당신이 갖고 있는 웨어러블의 정확도, 그리고 그 정확도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나오는 운동 강도,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절한 운동 강도로 당신이 하고 있습니까? 라는 걸 저희가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강도에서는 저희가 근력, 유산소, 기능 운동은 이거는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키고, 만일에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사코페니아 있고 근감소증 있는 분들을 원RM 측정해서 막 한 번 힘쓴 거 측정하고 그거 다음에 원RM이냐 아니면 10번 들으냐 이런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로도에서 RP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힘드냐 정도를 해서 몇 번을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동을 내가 해야 되는 필요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RP로 내가 얼마큼 하는 거지, 이걸 정량화시켜서 딱 운동을 시키다 보면 이분들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개인 PT를 했는데 너무 힘들게 해요. 저를 이렇게 또 단기간 내에 좋아지게 하겠으면 내 체력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한 분들이 많아서, 이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은 이제 여러분 심폐체력 운동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운동부하 검사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안 했을 경우 안정시, 아니면 자각도로 하고 기능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운동 형태는 무엇이냐? 근력 운동을 하는데 걷기 운동을 하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운동 되게 많이 해요. 일주일에 5번을 해요. 왜 근데 근육이 안 좋아져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떤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걷기 하는데 걷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코페니아에서 근감소증이 너무 심한 분들이 걷기 했을 때 근육에 그것들이 움직임이 최소한 저희는 이제 근육의 수축 정도의 퍼센테이지인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평가했을 때 그 이상, 걷는 거 이상의 근육의 활동들이 나오는 능력을 갖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운동 여부에 따라서, 안 할 때는 근력 운동에 대해서 근력 운동을 기존적으로 근력을 하는데 안 한다 그러면 체중을 이용한 거고요. 만일 운동을 내가 한다 그러면 체중보다는 이제 소독을 이용하고, 나중에는 목표는 장비를 이용해서 무게를 든 웨이트 트레이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 운동 강도를 증가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근감소증은 근육량 감소고 기능 상실이다. 그래서 근력 운동과 기능성 운동을 하는데 이러한 패턴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는 연구들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들의 근거 중심의 접근에 있어서 가장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노인에 관한 운동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일에 이제 운동을 했다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딱 이겁니다, 저는. 7 엑서사이즈. 60대는 6, 70대는 7, 80대는 8. 그게 뭐냐면 지금 정보의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디 가면 이게 좋다, 저거면 저거 좋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저 이거 배웠어, 저거 배웠어 다 그래. 그럼 저는 그걸 뭐냐면, 교통정리라는 게 뭐냐면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거 이겁니다. 본인한테 필요한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로 든 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순서대로 이런 스트레칭 2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쇼다크에서 이제 근력 운동하고, 브릿지에서 엉덩이 뒤쪽 큰 근육 운동 런지하고,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운동. 그래서 필요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과 그 기능 운동을 갖다가 하는, 집에서 그냥 루틴하게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을 진행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 잠깐 보시면, 이제 저희도 인바디 이거 720을 갖고 있어서 찍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심장 환자입니다. 심장 자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성이고, 그리고 심장 환자인데 149에 50.3kg인데 보통은 SMI가 5.0 나오고, 그리고 다리 근력이 많이 없고, 근데 체지방률이 유의하게 되게 40.6%로 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과체중이고 비만이고 하체 붓기, SMI에다 보면 근갑소증에다가 하지 부종이 있어서 이분을 이제 제가 재봤어요. 이렇게 딱. 저희는 이걸 실질적으로 오면 다 하지는 않지만 이번 이제 강의에 맞춰서 한번 이걸 봐야 되겠다 했을 때 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와서 사코페니아이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근력 운동에서 체중 이용을 하고, 유산소 운동은 해서 안정시 심박수로 해서 강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설정해서 근력 유산소 운동을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한테는 제가 뭘 줬냐면 6가지의 운동에 대해서 6 엑서사이즈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홈 엑서사이즈 위주로 운동을 해라.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분의 지금 다리 허벅지 보면은 몇 세실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지금 보시면 5 그럴 거예요. 그냥 이분이 골프도 70대 치시고 초반대 치시는데 저랑 운동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시고 아닐 때는 이제 시즌 때를 막 달리는데 운동을 워낙에 이제 중요하다는 느끼고 분인데 이분이 지금 72세예요. 72세신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운동을 잘 시키는 게 아니라 우선관에는 운동을 와야 돼요. 환자분들이.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데 스테레올로지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게 근갑수 중에 신체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 거기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운동 형태와 강도를 설정하고 결국에는 여기서는 패턴을 만들어주자 그냥. 그러니까 많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신체 활동을 먼저 해서 패턴이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래요. 이거 하니까 좋아져요 선생님. 그때 동기부여를 충분히 준 상태에서 운동에 대한 수능, 그러니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아까 말하는 패턴을 가지고 그 신체 활동이 되면 그 패턴에 맞는 앞으로 향후 운동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측면을 좀 더 고려하실 때 각자 위치에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만 잘 해주시면 운동적 측면은 이런 여러 번 와서 여러 번 참여하는 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수능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제가 지금 생각한 현장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